안녕하세요. 넥슨 게임즈 아이오 본부 MX 스튜디오에서 블루아카이브 3D 배경팀으로 재직 중인 최진우입니다. 이번에 블루아카이브는 어떻게 배경 작업자 2.5명으로 론칭할 수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제로는 서브컬처 게임에서의 손맵 배경이 장점이라고 정했는데요. 발표 주제가 좀 자극적이죠? 저도 처음엔 제목을 이렇게 지어도 되나 싶었는데 담백하게 사실만을 담은 제목입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에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경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간단한 제 소개와 게임 배경에 관련된 소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FGT에서 제작된 배경, 오픈까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경 제작 기간을 단축하는 데 활용된 방법 등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서스 디자이너를 활용해 손맵을 어떻게 만들어 프로젝트에 활용했는지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상세히 튜토리얼을 넣어보고 싶었는데요.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길게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11년차 배경 모델러로 블루아카이브의 팀에 입사한 지는 7년째인데요. 경력의 70%를 이 프로젝트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어질 예정이고요. 학교는 충남대학교 국제경영학을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때 배운 경영학적 지식과 마인드가 블루아카이브 배경 개발 중 효율적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관심사인데요. 손맵, 하드섭, 일러스트, 서브서스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배경 아티스트이자 오타쿠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온 작업물인데요. 정말 친숙한 이미지죠. 블루아카이브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모를 수 없죠. 샬레 집무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요스타에서 해당 모델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강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인데요. 블루아카이브가 정말 성공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분들께 연락이 자주 옵니다. 진우님, 저희 서브컬처 개발 중인데 블루아카이브는 배경 작업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희요? 둘이서 하다, 셋이서 하다, 둘이서 하다가 그러다가 출시했는데요. 진짜요? 얼마나 걸렸는데요? 2년이요. 어떻게요? 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3D 배경 제작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배경팀은 적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여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타 개발팀과 비교하기 위해 준비한 강연이 아닙니다. 그냥 블루아카이브 배경팀은 어떻게 했길래 2.5명이서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는지 공유해주고 싶어 준비한 강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3명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5명이나 됩니다. 그냥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채택했고요. 그래픽풍에 어울리는 손맵 배경을 채택해서 가능했습니다. 요즘 손맵 프로젝트가 많이 없던데 손맵 스타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블루아카이브 배경 소개를 빼먹을 수 없죠.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 3D 배경팀에서 하는 일감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본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간 작업한 배경 목록을 산출할 내용이에요. 적은 인원이서 짧은 기간 작업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많죠. 근데 여기에 집계 안 된 작업물이 더 있습니다. 3D 배경 일러스트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선명하고 깨끗한 고해상도의 배경 일러스트를 제작할 수 있어
블락하이브 특유의 배경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러스트들은 대부분 3D 배경 원화팀과 협업을 통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 일러스트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제작이 되었는데요. 모델링을 하고 각종 마스크 맵에 추출을 하고 그것을 포토샵에서 후보정과 드로잉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마모세스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각종 마스크 맵을 추출했지만 그 과정은 블렌더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맥스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은 편의점 작업이었었는데 컨셉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해서 좀 의미가 있었던 작업물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일러스트들은 블락하이브를 초기에 널리 알렸던 1차 PV 영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5초 사이에 정말 많은 배경 컷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7장의 3D 배경팀에서 원화팀과 협업해서 제작한 배경 일러스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께 친숙한 작업물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카페 테마를 빼놓을 수 없죠. 아기자기한 소품을 잔뜩 만들 수 있어서 참 재미있는 작업물입니다. 선생님들이 카페를 이쁘게 꾸민 모습을 보면 개발자로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보고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작업물인데요. 저희 카페를 조합해서 페로로 법정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블락하이브 배경에 대한 것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남은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블락하이브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어떻게 FGT에서 사용한 배경을 오픈까지 활용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개발은 뜻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게 개발이란 이야기도 있는데요. 3D 배경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저희는 초기부터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3D 배경팀이 할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러한 고민들은 경영자분들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고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D 배경 작업자의 입장에서 해당 고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래도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발 리소스의 적절한 분배가 이제 필수인데요. 3D 배경 작업이 갈수록 큰 비용이 투입되는 추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주어진 예산과 기간 그리고 인력 내에서 만들 수 없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배경 스타일이나 제작 방식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한창 개발을 하다가 우리 배경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대참사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난 경력 동안에 그런 경험을 조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다면 블락하이브는 어땠을까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M3 빌드에 제작한 배경이고요. 10월 입사 후 처음 만들었던 배경입니다. 그 전에는 블락하이브엔 배경이 아예 없었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입사한 배경 모델러였고요. 오른쪽은 지금 라이브 중에 있는 실장 중 배경입니다. 색감과 텍스처의 질감이 아주 조금 달라진 걸 제어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아스팔트에 서행이라고 쓰인 글씨가 가로에서 세로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요스타 로컬라이즈 팀에서 요청해 주셔서 바꾼 기억이 납니다. 저희 프로젝트 초기 조건이 꽤 가혹했어요. 남아있던 개발 기간은 2년 남짓이었고요.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브컬처가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서브컬처 시장 분석을 하고 블락하이브의 핵심 가치와 구조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 분석, 핵심 가치,
구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서브컬처의 배경은 단순히 원화를 띄워둔 정도에서 그치는 게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3D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충분히 먹힌다 판단했고, 각종 언패물을 이용해 전투가 가능하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배경 제작 과정을 규격화하고 팀원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생활감 있는 배경을 제작하고자 했는데요. 블루아카이브의 엉뚱한 매력을 배경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생활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배경에 녹여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배경에 대한 구조화를 진행했습니다. 배경의 구성을 6가지 키워드로 나누었고요. 컨셉, 묘사, 구성, 색감, 구조, 결과 이런 식으로 6가지로 나눴고, 핵심 가치를 간결하게 표현해 블루아카이브만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배경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초기부터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FGT 때 제작한 배경을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건 당시 진행했던 배경팀 자체 피드백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도 1월에 진행했던 PT고요. 그 M3 빌드에서 첫 빌드를 뽑고 나서 그 이후에 배경팀에서 진행했던 자체 피드백입니다. 지금 보니 지켜야 할 내용은 다 지키고 있고요. 문제점은 전부 해결했었고, 그다음 시도하고자 한 부분은 전부 진행해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더 많이 만들어서 출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초기부터 탄탄하게 방향성과 개발 전략을 세운 결과 출시 후에도 위기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작 최적화, 업무 자동화, 팀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어찌저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엔 배경 개발을 단축하기 위해 블루아카이브 팀에선 어떤 다양한 전략을 실행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2년간 2.5명이서 배경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작 기간 단축을 위해 제작 최적화, 업무 자동화, 그리고 지속적 개발을 위한 팀 관리적 측면 요소 등입니다. 저기 보이는 숫자는 제가 개발 단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개발 단축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가를 순위를 한번 매겨본 거였었는데요. 개발 기간 단축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팀 관리적 측면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동료와 좋은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럼 제작 최적화에 대해 고민했던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의 일반적인 전투 레벨인데요. 중앙에 있는 거리의 묘사 밀도가 상당히 낮죠. 아주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어 있을 뿐 별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간은 학생 언패물 각종 이펙트로 채워질 전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억지로 묘사하게 되면 화면이 괜히 복잡해지고 어지러질 수 있어요. 유저들에게 혼란을 주는 노이즈로만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작업 역량을 집중을 하고 나머지 영역의 밀도는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질감 표현 역시 최소한으로 진행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손맵을 묘사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하루 종일 뭐 텍스처 하나 열심히 딥하게 파는 것도 좋아하죠. 하지만 모바일 게임 특성상 작은 화면에서의 과한 디테일은 노이즈로 표현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색감에 집중했습니다. 학생보다는 덜 튀면서 캐주얼한 색감을 가지고 가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해가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구조가 복잡할수록 딜감에서 디테일을 더 낮췄는데요. 해당 레벨은 디자인적 요소가 이미 충분하죠.
바닥에 다양한 구조물과 그 다음에 텍스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레벨의 색은 아예 단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묘사의 깊이감이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에 좀 투자해 트림 시트를 구성했고요. 부족한 색감을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묘사를 생략한 단색 위주의 매핑을 진행하더라도 어딘가 허전해 보이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프레나파티스 결전 전투 맵이 있습니다. 바닥 디테일이 높으면서도 해상도가 깨지는 안 되는 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리소스상 고해상도 텍스처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는 높여야 되는데 해상도를 높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해당 레벨의 텍스처를 분석했고 반복되는 구간을 쪼개 또 겹치고 단순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 커다란 영역의 묘사는 화면에 띄어둔 아주 작은 텍스처로 전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단점은 UV 계획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건데요. 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건 개발 초기에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핵심은 질감 묘사는 가능하면 생략하지만 반대로 덩어리감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매핑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질감을 생략했던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퀄리티는 높이고 작업해야 하는 부분은 줄였습니다. 특히 저기 책장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요. 글자 하나도 해상도를 읽을 수 있게끔 해상도를 충분히 할애해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저 책장 하나에 들어간 텍스처 사이즈는 5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커다랗게 피고 나머지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저 혼자만 알고 팀과 공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작업자 개인 역량을 타는 손맥 과정상 그 손맥 과정 전체를 PPT로 전 정리를 했고요. 제작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처링을 팀원들끼리 서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거기 과정에서 필요한 스크립트가 있다면 TA팀에 요청해서 업무를 자동화했고요. 네, 이런 부분은 TA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되는 좋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상황에 맞춰서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TA팀에 구체적 요청을 했고 개발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적극적 지원받아 작업하게 되자 작업 능률은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에러는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TA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브토스 디자이너도 개발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다만 모든 부분에 섭디를 도입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초기에 만들었던 아스팔트 제작 노드인데요. 그냥 아스팔트 제작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에 적당한 이미지를 넣으면 아스팔트의 색연이 무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드를 구성했어요. 저렇게 흑백 이미지를 넣으면 알아서 어울리게 붙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섭디로 제작한 다양한 텍스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있는 텍스처가 생김새도 전부 다르고 색감도 전부 다르죠. 하지만 저 노드들의 80%는 동일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섭디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력 채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섭디로 손맵을 하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7년째 채용을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 관리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마코토님이라고 블락하이브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 블락하이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블락하이브 리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이 그 개인적으로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죠.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치고. 하지만 맘마전이라고 하는 개인나 최고의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료들의 무한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리더 아닙니까? 핵심은 팀원들이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팀장 얼굴 보기 싫어서 출근하기 싫어라는 생각 안 하게 하는 거. 사실 이거 하나만 되어도 팀장으로서 역할은 다 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넥슨에서는 주기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바쁜데 교육까지 받으려니 정말 힘들죠. 그래도 시간 내셔서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간관계는요, 강의로,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은 분명히 조금 더 나은 팀장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5명으로 2년. 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저희도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나 싶었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명확한 방향성과 팀원들 간의 믿음, 그리고 아주 많은 계획들 덕분에 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진 리소스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까에서 우린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긴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마무리 파트죠. 서브터스 디자이너를 통해 손맵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튜토리얼을 공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핵심만 간결하게 넣고 지나가겠습니다. 손맵이야 직접 손으로 그리면 되는데 뭘 서브텍까지 이용하면서 제작을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퀄리티나 제작 기간 단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모델러 개인의 역량을 올리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섭디 같은 경우는 실사 텍스처를 제작하는 데 특화된 툴인데요. 손맵 제작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섭디에서 완벽한 텍스처를 제작할 필요가 없고 느낌만 적당히 가지고 온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잘하시는 것처럼 그려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섭디 같은 경우가 노드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노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느낌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 공부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섭디를 공부하느니 그냥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한 장이라도 더 그리지 약간 이 마인드로 계속해서 개발이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손으로 직접 하지라는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고 한번 접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 나무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형태부터 다듬어야죠. 보통 타일 샘플러랑 트랜스폼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엣지 디텍트를 이용해서 선을 따주게 됩니다. 저 엣지 디텍트를 사용해서 선을 따주는 기능은 굉장히 잘 활용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선을 땄던 부분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저대로 만들게 되면은 어디다 쓰기가 좀 애매한 투박한 작업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능들을 좀 활용하면은 선을 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점은 애초에 내가 만들 해상도로 제작을 하거나 한 단계 정도만 높은 해상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게임의 오일리 텍스처로 들어갈 건데 2048로 제작을 하거나 뭐 4096으로 제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브소스 디자인은 해상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만들고 줄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보통 1024 해상도에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 쉐입을 다 땄으니까 마스크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플루드 필 노드 시리즈를 이용하면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노드예요. 근데 형태의 마스크 맵이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다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나뭇결 만들 때 자주 활용되는 노드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복잡한 노드의 핵심 구조인데요. 아까 전에 그 거대한 노드가 저거가 반복돼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를 통해 나뭇결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면 끝나는데요. 저기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손맵 제작을 할 활용이기 때문에 노멀맵이나 커버처, 러프니스, 하이트맵 등 그 일반적인 실사 노멀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맵들에 대해서 제작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색이 되고 제법 퀄리티가 좋은 나무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섭들이 이미 쓰시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아예 그냥 설치조차 안 하신 분들, 입문조차 안 하신 분들에게는 벌써 어렵죠. 그래서 쉽게 제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제작한 4가지 노드로 구성된 나무 질감 생성기입니다. 정말 저렇게 딱 노드 4개밖에 안 써요. 그마저도 하나는 그냥 빙 옆으로 돌리고 좌우로 당기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노드예요. 그러면 저 흑백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리터칭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돼요. 단지 저는 서브서스 디자인을 통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진 무작위성에 들어간 질감 텍스처 하나, 그것도 마스크 맵으로만 갖고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자이너의 장점만 취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데 어렵던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MX 배경팀의 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